제가 작년에 이 강연장에 초대를 받았다가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겹쳐서 못 왔기 때문에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여기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원래 연락받은 거는 저녁 강연을 요청받았었는데 또 한 일주일 상간에 아침에 올 수 있느냐, 조찬으로 바꿀 수 있냐, 아유 바꾸시라고 이렇게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른 시간에 많이들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참 다 위대하게 살고 계시는 분들 같아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셨으니까 저의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뭐 그 제목이 제가 잘 비우면 잘 채울 수 있다라고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비운다 채운다 할 적에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채운다, 또 어떤 걸 비우고 어떤 걸 채운다, 뭐 이런 생각을 혹시 평소에 해보신 게 있으신지요? 오늘 우리 이렇게 저기 회장님 소개해 주셨는데 회장님께서는 어떤 걸 비우고 무엇을 채운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을까요? 비우고. 와, 멋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비우고 양식은 채워라. 좋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자기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 어떤 걸 비우고 무엇을 채우며 이라는 생각을 살아오면서 한번 좀 해보셨을까요? 뭐 정답이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각 안 해봤다 해도 이 자리에서 그냥 툭 욕심을 비우고 행복을 채운다. 그거 좋아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돈을 잘 비우면 돈을 다시 채우고. 돈을 잘 비워내면 돈을 잘 비운다. 베리 굿. 너무 좋아요. 네, 맞습니다. 벌기만 하면 뭐 하겠어요. 그죠? 벌고 또 잘 비워야 되겠죠? 그래야 또 채워지겠죠? 또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나쁜 생각은 비우고 좋은 생각은 채우고. 나쁜 생각 비우고 좋은 생각 채우고. 맞아요. 무엇을 비운다, 무엇을 채운다라는 말 정말 많이 듣고, 심지어 요즘에 또 레스토랑 이름에도 비움과 채움이라는 게 있고, 또 여러분이 힐링하겠다고 명상을 하신다 이러면 비움과 채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따라붙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비운다, 채운다 이런 것을 깊이 내면으로 들어와서 생각해보고 살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굉장히 막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의자 방향을 제 쪽으로 전부 돌려서 편하게 앉아보시죠. 안 그러면 허리가 비틀어져서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전부.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의 뇌는요, 내가 자세를 어떻게 앉았느냐에 따라서 요 1시간이라는 시간 안에 내 뇌파 안에 얼마나 많은 용량을 저장해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자세의 관건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쪽 방향을 보고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우고 채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고 있지만 정작 우리에게는 막연한 말일 수도 있고 또는 구체적일 수도 있죠. 부처님께서 사셨던 그 사기성이라고 하는 성이 인도에서 굉장히 큰 성이었어요. 기원정사에 계실 적에 하루는 탁발을 하러 나가셨는데 이제 공양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얻으러 나가신 거죠. 탁발한다 그러죠. 나가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정신 나가 미친 사람이 사람만 보면 칼과 활을 들고 막 닥치는 대로 손가락을 자르고 다니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완전 막 정신이 나갔죠. 그 미친 사람이 막 뛰어다니면서 눈에 닥치는 대로 다 손가락 자르고 사람 죽이고 막 이러는데 마침 길을 가는데 저기 부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칼과 활을 들고 그 방향을 향해서 막 달려갔어요. 그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어느 만큼 가다 보니까 그 부처님 주변에 유리섬 같은 식으로 유리막이 턱 씌워져요. 접근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문 열어라! 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랬더니 네가 손에 들고 있는 활과 칼을 내려놓으면 문이 열린다 라고 하니까 문이 열리는 순간 바로 그냥 역사를 잡고 그냥 한 방 칠 생각으로, 해치울 생각으로 이제 이렇게 칼과 활을 내려놓아요. 내려놓았는데도 문이 안 열려요. 왜 내가 활과 칼을 내렸는데도 문이 안 열리느냐라고 하니까 나는 네 마음에 있는 활과 칼을 내리라는 말이었지
네 손에 들고 있는 칼과 활을 내리라는 말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를 하는데 순간적으로 이 정신 나갔던 사람이 이 악한 사람이라고 동네에 지금 소문이 나서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주민들을 벌벌 떨게 했었는데 그러다가 네 마음에 있는 칼과 활을 내리라는 말이었지 손에 든 걸 내리라는 말이 아니었어 라고 이 말을 하는 순간 정신이 순간적으로 퍼뜩 돌아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돌아오면서 깨달아요. 아 하고 안아져요. 이렇게 내가 완전히 정신이 나갔을 때는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법입니다. 아무것도 들어갈 자리가 없죠. 이미 그것으로 꽉 찬 상태에서는 분노와 어리석음과 무지와 이런 걸로 꽉 차 있을 적에는 비울 게 없죠. 근데 하고 갑자기 찰나의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찰나의 정신이 돌아오는 그 순간을 바로 우리 불가에서는 항복기심이라 그래요. 금강경에 보면 항복기심, 마음을 굴복받는다, 항복받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마음이 굴복된 거예요. 그 마음이 굴복되고 마음이 항복된 찰나를 불가에서는 본래 자기 성품으로 돌아왔다. 이 순간을 비웠다고 합니다. 그 순간이 어리석음으로 꽉 차 있던 것이 확 벗어지는 거죠. 말하자면 감탄을 많이 하는 것이 비운다는 뜻이에요. 감탄을 많이 하면. 마르틴 부어 그러잖아요. 천재가 되고 싶으신가요? 천재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와, 오, 감탄을 많이 하고 감탄을 연발하는 사람의 불에는 천재의 길로 가는 길목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뭐 이래도 시큰둥 저래도 시큰둥 누가 말해도 당신 해보세요. 감동도 없어, 마음의 감각도 없어, 와서 닿지도 않아 이러면은 천재로 가는 게 아니라 뇌가 멈춘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에 감탄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보는 순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잖아요. 아침부터 서로 보면 웃기만 해도 벌써 이 뇌는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짜여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비운다고 해요. 하고 마음에 어리석었던 생각을 딱 항복받는 순간, 굴복받는 순간이 비워짐이고 그러면서 하면서 새로움이 채워지는 걸 채워졌다 그래요. 새로운 세상에 지평이 열리는 거죠. 보지 못했던 세상, 몰랐던 세상에 지평이 열리는 걸 채운다고 합니다. 비운다, 채운다라고 하는 의미와 뜻은 무궁무진하지만 불가에서는 그리고 또 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정신이 돌아온 찰나를 비웠다고 합니다. 항복기심, 마음을 항복받고 조복받고 굴복받는 찰나 하면서 비워내는 그 순간에 새로운 세계의 지평이 열리면서 채워진다. 이걸 채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걸 기본으로 해서 오늘 한번 쭉 물길을 따라서 같이 와보시죠. 자, 이렇게 컵에 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컵에 물이 있는데 이 정도 컵에다가 밥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소금을 여기다 탔다. 그럼 이 물이 어떨까요? 무지 짜겠죠. 무지 짭니다. 요만큼의 물에다 소금을 한 숟가락을 타면. 그러나 소금 한 숟가락을 큰 거대한 호수에 갖다 풀었다면 그 호수물이 짤까요? 예, 가마니로 한 가마니를 풀었다 그래도 호수물을 짜게 만들지는 못해요. 이 말은 우리가 마음을 비운다, 마음이 비워진다, 그래 하고 어리석음이 내려놓아진다. 이 찰나가 요 정도밖에 물이 담겨있지 않을 만큼 좁았고 협소했고 작았던 마음이 정말 찌질이 같은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찌질이 같은 마음이 호수와 같이 바다와 같이 드넓어지는 순간에는 짠 거 아니라 그 어떤 어려움들이 와도 하나도 그것이 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요. 전부 희석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기본 마인드로 가지고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도 좀 따라와 보시죠.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인간은 이 호모사피엔스는 삶이 시작되는 순간 우리가 삶이 시작되는데 산다는 것이 그냥 사는 거 말하자면 숨을 다 쉬고 살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강연장에서 얘기했는데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죽는다는 게 뭘 말하지? 라고 할 때 그리고 살아있다는 게 뭐지? 채소도 숨을 쉰다.
채소도 숨쉬고 사람도 숨쉰다. 숨쉬고 사는 걸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채소는 밥상에 올라와서 미네랄이라도 공급하고 비타민이라도 공급하지만 야채도 숨쉬고 사람도 숨쉬는데 숨쉬는 걸 갖고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게 뭐냐? 그대가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그대는 언제 사람답게 사는 행위를 멈추었는가? 그 행위를 멈춘 순간을 죽음이라 말한다.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을 계속 발전해 가는 것을 죽음이라, 그것을 살아있다 말하고 그게 멈춘 순간을 죽었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채소가 숨쉬듯이 숨쉬고 있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종교라고 하는 하나의 문화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삶에 있어서 그냥 숨쉬고 살아가는 거, 그냥 눈 뜨면 아침이 왔구나, 저녁에 해지면 잠자리로 드는구나, 그냥 이렇게 뭐 개미처럼 일벌레처럼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표는 정말 무엇일까? 어디를 향하는 것일까를 고뇌하면서 만든 게 우리 인류의 오랜 세월 종교라고 하는 문화가 만들어졌죠. 그때는 과학이라고 하는 게 발전하지 않았을 때이죠. 과학이라고 하는 건 17세기, 18세기 들어서면서이고 그 이전의 인류는 종교라는 것을 만들게 됐어요. 종교를 만들어서 종교라고 하는 그 깃털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멋지게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를 위해 종교 문화를 만들었죠. 근데 여기에는 종교를 갖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종교가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종교는 있어도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거든요. 믿어도 믿지 않아도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종교 안 믿는다 그래서 못 사는 거 아니고 종교 안 믿는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거 아니거든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종교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믿어도 안 믿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종교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단 말인가? 그것은 종교라는 건 큰 틀거리를 만들어줍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무엇을 함으로써 도움이 되는가?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써 살아가는데 어떤 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구별해 줄 수 있는 큰 그물망과 같은 틀거리를 만들어준 게 종교였던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고 하지 않는 식별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법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서로를 해치지 않고 사는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종교라는 문화를 인간이 탄생시킨 겁니다. 종교가 종교를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종교를 만든 것이죠. 그걸 필요에 위해서 선한 일을 하라, 악한 일을 하지 말아라 이런 깃털을 큰 틀거리로 만들게 된 거죠. 그러니 선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지 말아라 누구나 알아요. 근데 이거는 기본 베이스예요. 원래 종교의 가르침이 그 정도에 끝나는 건 아니죠. 선한 마음을 가져라, 악한 마음을 가지지 말아라. 그 정도의 선의 베이스에 깔고 그 이상을 보죠. 예수님만 해도 뭐라 그러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인간 사회에 있어서 선한 일을 하거나 나쁜 일을 하지 말아라까지는 들을 수 있겠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을 실천하는 것. 이 종교가 사람을 탑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원수를 사랑할 수도 있는 거야로. 불교에서는 원수 자체를 말하자면 원한을 가지지 말아라. 원한은 원한으로서 풀리지 않는다. 복수는 복수로서 끝나지 않는다. 복수라면 복수는 계속 복수를 불러올 뿐이다. 복수를 오히려 자비심으로써 해결하라 이래요.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 일반 인생을 살아보면 나에게 나쁜 짓 한 사람을 보복하고 싶죠. 그게 먼저 나가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꼴을 안 보는 것까지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차라리 내가 안 보고 말지. 여기까지는 갈 수 있으나 사랑하는 마음까지는 갖기가 어려워요. 말하자면 종교는 밑바닥에서도 할 수 있는 실천의 행위를 그 꼭대기 탑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직접 보라는 거죠. 보복하지 않고 자비심을 행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또한 있다. 그런 세상이 또한 있다. 그러니 꼭 복수심과 보복심으로 살아야겠다.
원수가 생기고 원망하는 사람이 생기고 미운 사람이 생길 때 반드시 내가 저 사람을 응징할 거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라고 하는 응징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아닌 다른 세계도 있어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종교가 하나의 큰 거대한 큰 틀을 만들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저마다 사람마다 신념이 다르거든요. 여기 지금 와 계시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마다 자라온 환경 달라, 신념이 달라, 다 생각이 다릅니다. 살아가는 방식도 다릅니다. 여기 아까 화면으로 보니까 전부 다 각자 열심히 살고 있고 각자 자기 위치에서 얼마나 맹렬하게 살고 있는 분들인지가 프로필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저마다 각자 살아가요. 네. 그런데 그 각자의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나 살고 싶은 방식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남 죽이고 싶으면 죽여. 거짓말하고 싶으면 거짓말해. 도둑질하고 싶으면 도둑질해. 사기치고 싶으면 사기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사는 세상이다. 그러면 이 세상은 정말 난장판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무엇인가 틀거리가 없이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의 영역을 정해주는 게 없다면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혼돈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뭐 살 수가 없어 할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그런 것들의 행위를 자제시키고 그걸 절제함으로써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보여주죠. 서로에게 충돌할 수 있고 서로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서로에게 상처 줄 수 있는 것을 근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는 너도 파괴되지만 타인도 파괴되고 사회 자체가 파괴된다. 이것을 근원적으로 알려주게 된 게 종교가 문화로서 탄생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 종교의 가르침이 거대한 하나의 문화를 만들면서 훨씬 더 서로가 나은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 경전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무리 좋은 말도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사람마다 증상에 따라서 약 처방을 했어요. 약 처방을 했지만 그 약을 먹고 먹지 않고는 각자의 사람에게 달린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의사가 약을 처방했지만 그 약을 먹고 먹지 않는 건 개개인에게 달린 거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 종교의 가르침이 아무리 잘 살아가는 길, 행복하게 사는 길, 완전하게 사는 길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무용지물이 되겠죠. 그게 경전이건 성경이건 무용지물이 되겠죠. 예, 종이 조각에 불과하겠죠. 또 어떤 사람은 종교의 가르침이나 이런 걸 종교 그까짓 거 다 필요 없는 거야. 저거 웃겨. 사람이 웃기는 것이지 종교의 가르침이 웃기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비웃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종교의 가르침은 휴지 조각에 불과한 거죠. 근데 그 중에 누군가 어떤 사람은 우와, 이것은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 굉장한 이정표가 되어줄 수 있네? 라고 해서 그거를 이정표로 삼아가는 사람에게는 교통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정표를 보고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한테는 그 이정표가 자기 삶의 방향타를 정해줄 것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누가 비틀거리며 쓰러졌어요. 근데 그걸 그냥 보지 아니하고 얼른 달려가서 그 사람을 부축해서 이렇게 세워줘요. 이런 행위들, 누군가를 돕는 것.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강아지나 고양이나 그 밖에 다양한 동물들이 덫에 걸려 있거나 그물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고통받을 때 그걸 구해주기 위해서 심지어 포식자, 어마어마하게 두렵고 무서운 동물이 걸려있을 때 그걸 살려주었다가 그 동물이 나에게 덤벼들지도 모르는 공포감과 두려움을 감수하고라도 위험해서 구해주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일어나잖아요. 이 마음이 여러분 생각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생겼겠습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누적되고 축적되어 온 겁니다. 어디에? 우리의 DNA 안에. 조상 대대로 누군가를 돕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했었는지, 누군가를 협조하는 게, 공생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얼마나 그것이 더욱더 공생관계에서 좋은 일이었는지를 DNA 안에 누적되고 축적되어 왔던 것이죠. 쌓이고 쌓인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어느 날 나와진 거라는 거죠. 종교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믿냐 안 믿냐도 중요한 게 아니고, 특히 보세요. 이제 21세기가 되니까
과학이 발달함과 동시에 어떤가요? 종교라고 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예, 종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착각하지 않으셔야 될 것이 시설을 찾아가는 종교가 필요 없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설, 사찰, 교회, 성당, 뭐 이렇게 교당 이런 식으로 시설물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의 성전이 만들어지고 자기 마음의 법당과 교회가 들어서고 자기 마음의 신과 만나고 자기 마음 안에 붓다와 만나지는 세상이 덜컥 와버린 거죠. 말하자면 인간이 이 정도로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해 온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여기까지 달려오는데 인류는 35억만 년 동안 한순간도 쉬지 아니하고 달려온 겁니다.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각자의 자기 마음의 성전이 들어선 거죠. 이제 바깥에 있는 외부의 그 종교 시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들어서면서 내 안에 종교의 본성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죠. 요즘에 그러니까 경전이나 성경 그 어디에도 나쁜 행위를 부추기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자기 수준에 따라 마음의 수준에 따라서 그거를 나쁘게 악용을 하죠.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말 쓰는데 원래 사이비에는 종교를 붙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이비에 종교를 붙여요. 왜? 겉으로 보자고 하면은 그 종교의 모습을 너무나 닮았거든요. 빼어 닮았는데 내부적으로 쭉 깊이 들어가 보면 본질은 아닌 거예요. 본질은 뭐예요? 거짓을 선이라 하고 거짓을 도덕이라 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악한 행동, 나쁜 행동을 마구 하면서 타인의 순수한 영혼을 자기들이 빼앗는 행위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종교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노라, 뭐 신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노라, 이게 거짓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사이비 종교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근데 왜 사람들이 이런 데 자꾸 속아 넘어갈까요? 겉으로 보면 뻔질뻔질해 보이거든요.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다 말이 또 현혹되어지거든요. 종교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현혹하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딱 들을 때 종교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말해 입맛 없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입맛 있으세요? 이게 입맛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서 끌어오르는데 보복하지 마. 보복과 보복은 보복을 낳게 돼 있어. 오히려 자비심으로 풀어. 이게 입맛 돋궈지나요? 아니죠. 실제 종교는 사람들에게 달달한 말을 주지 않는다는 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달달한 말과 칼 끝에 있는 꿀맛 같은 맛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너무나 받들게 행하기가 어렵고 받들기가 어려운 가르침이 많아요. 그 단계로 인간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입이라고 하는 거는 달달한 말로 먼저 현혹하죠. 이 차이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종교라고 하는 틀거리를 통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을 그렇게 추구해 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교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 예를 들면 이사를 간다고 합시다. 이사를 가는 사람이 새로 들어올 사람한테 배려심이 하나도 없이, 배려심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이 집을 엉망진창으로 쓰레기장을 만들어 놓고 이사를 갔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리고 평소에 자기가 껄끄럽게 지냈던 이웃사람에게 이웃사람 집 앞에 자기네 그 쓰레기를 마구 버리고 그냥 차를 타고 달아났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절에 다녀, 성당 다녀, 교회 다녀. 몸은 열심히 나가고 있는데 행동은 하나도 바뀌는 게 없이 마구잡이로 잘못된 행동을 하고도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결국 그 과거는 자기에게 돌아가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식의 삶을 1년, 10년, 20년을 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서 나이 들어 50살, 60살, 70살을 먹어가. 그런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을 것이며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적어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나가, 성당도 열심히 가, 사찰도 열심히 가, 열심히 가는데 행동은 하나도 교정된 게 없다. 틀거리에 하나도 걸려드는 게 없다. 그런 사람을 과연 나이 먹어가는 사람이 밥이나 축을 냈지 우리가 그런 사람을 과연 존경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매일매일 자기 기준에서의 기존에 있던 그릇된 습관을 비워내게 되고 또 매일매일 큰 가르침으로 다시 채워나가게 되죠. 왜? 삶이라는 건 한정되어 있잖아요. 한정되어 있는 이 삶에서
아무나 만나고 살 수도 없어요. 아무 모임이나 다 나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100세를 산다나 100세라고 주어진 한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나고 어떤 모임을 만날 것이냐 무척 중요하고 선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배우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뭐 인문학 강의를 듣기 위해 모인다거나 공부하기 위해서 모이면 끼리끼리 만나게 되죠. 그렇죠? 영양가 없는 사람하고 만나서 계속 뭐 수다를 떨고 시간 보내고 만나면 비싼 밥을 먹고 앉아서 뭐 정치인들 하나하나 밥상에 올려서 욕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테이블에 올려서 반찬 가십거리를 올리고 이렇게 흉을 보면서 계속 들추어내느라고 허비한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싶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술 친구 만나서 밤새 술 마시고 피로에 젖고 건강 해치고 그냥 기진맥진한 상태로 아침에 회사 나가고 정신에 혼도 안 들어 혼미한 상태에서 일하고 이게 무슨 삶이겠느냐는 거죠. 도박하는 친구는 도박하는 사람만 만나서 하루 종일 그런 사람과 나를 샌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의 뇌는 각각 자기가 만나고 있는 모임에 맞추어서 호르몬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기본 사실이잖아요. 요즘에 뇌과학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어떤 모임, 누구와 만나, 어떤 이야기를 하고 뭘 듣느냐에 따라서 호르몬이 거기에 맞춰서 뇌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도박하는 사람 만나면 도박에 맞는 호르몬이 나오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뇌세포 안에서는 이 쾌감이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하고 싶어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뇌 안에는 고속도로가 놓여져 있어요. 무슨 고속도로? 욕망의 하이웨이가 있습니다. 한 번 그 욕망의 하이웨이를 올라타면 여기서 내려오지를 못합니다. 턴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욕망의 하이웨이를 타고 했던 그 쾌락을 계속 반복적으로 중독성을 향해서 반복하려고 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 물질이 더 많이 나와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기 망가져, 남 망가져, 사회에 아무 기여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겠다고 태어나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우리 불가에서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한 번 태어난 인생, 한 번 생이 주어졌는데 대보살심으로 살아라. 이런 말을 합니다. 보살이라고 하는 말은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살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보리살타를 줄인 말이에요. 보디사트바. 예, 원어가 보디사트바. 보디사트바가 보리살타, 한문으로. 그걸 줄여서 보살이라 합니다. 보살이라고 하는 사람은 절에 오는 그냥 파자마처럼 이렇게 편안한 옷 입은 보살님들을 보살이라 하지 않아요. 보살은 거대한 마음으로 하나의 생명도 빠짐없이 위험에서 건져 올리겠다. 영원한 안락의 길로 이끄는 그런 일에 내 거대한 마음과 내 행동을 바치겠다. 이런 사람을 대보살이라 하거든요. 대보살의 뜻을 가지고 한 생을 살아보아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가 종교가 불교이건 기독교이건 관계없이 종교를 안 믿어도 상관없고 사람으로 왔는데 한 생애를 한 번 사는데 어떻게 사는가? 거대한 마음과 큰 마음과 그 큰 마음을 가지고 큰 생각과 틀거리 안에서 생각하래게 쪼잔한 생각과 작은 생각과 좁은 생각으로 오해하고 그리고서는 삐지고 한 번 삐치면 안 돌아서고 한 번 앙 하고 마음에 딱 요 가지면 풀리지 않고 이런 마음으로 한 생애를 산다는 건 너무나 낭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낭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보살심으로 살아라. 근데 그 대보살이 누구겠느냐? 그 대보살심이라고 하는 게 모든 존재가 이미 타고 온 거예요. 어느 때 그걸 발휘하나요? 어디에 지진이 났단다. 어디 태풍으로 마을이 다 쓸려갔단다. 위기와 위급 상황이 올 때 전 세계인이 달라붙어서 의사회가 나가고 뭐 공사회가 나가고 구조대가 나가고 이럽니다. 우리는 위험에 빠져있는 존재를 보면 근본적으로 건지고 싶어하고 돕고 싶어합니다. 이게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가지는 못해도 직접 거기를 가지는 못해도 돈으로라도 후원을 해서라도 도와야겠다라고 공명을 합니다. 이 뇌 안에서 공명을 하게 돼요. 그 공명하는 마음 자체가 대보살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위기 상황과 위급 상황에서만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평소에 반복 훈련해서 트레이닝해서 루틴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비심, 사랑의 마음 내는 것들이 반복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큰 마음을 먹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 불가에서 대승의 배를 탄다 그러잖아요. 정치인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불교의 용어를 그가 천주교 다니건 기독교 믿건 상관없이 대승적 차원에서 이 말 많이 쓰시더라고요. 화두를 삼아서 이 말 많이 써요. 다 불교 용어잖아요. 그게 우리 시대의 화두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자, 큰 마음을 먹는다 하는 것이 대승의 배를 타는 겁니다. 대승의 배를 탄다는 건 마치 뭐냐? 항공모함을 올라타는 것과 같아야 돼요. 이게 쪽배를 올라타면은 조금만 파도가 들썩거려도 그냥 확 뒤집어지잖아요. 거대한 배, 항공모함 같은 그 배는 어떻습니까? 수백 대의 비행기가 그 위에 올라탑니다. 그런데도 파도가 와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한 번씩 주어진 삶의 인생에 있어서 자기 안에 숨어있는 그 마음을 한 번이라도 불러내서 써봤느냐는 것이죠. 불러내서 써봤는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 않느냐? 그런 마음이 자기 안에 어디 들어앉아 있는지도 모르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돼? 맨날 감정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류 역사에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35억만 년을 살아오는 동안 기분 좋아, 기분 나빠, 너 이뻐, 너 미워, 너 좋아, 나 너 싫어, 이런 식의 감정, 불쾌해, 기분 나쁜데 야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게 1만 5천 년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나이가 어려요. 말하자면 그거 없이도 사는 세상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감정 안 쓰고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의 삶이 감정에 뒤덮여가지고 감정의 파도가 와서 덮쳐버리면 인생이 그냥 쓰잘데기 없는 쓰레기가 돼버려요. 관계 망치고 서로 사랑한다고 결혼했다가 결혼했는 사람과 감정 싸움하다가 뜻이 안 맞아, 말이 안 맞아. 그 너머의 세상에 무엇이 있는지 파도를 타고 넘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공모함 수준으로 이 말하자면 배를 축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그래서 거기 수백 개의 비행기를 올려서 파도야 오너라 막 치고 가야 돼. 막 치고 가야 돼. 감정 없이도 살았다. 우리 심지어 머리 없이도 살았잖아요. 두뇌가 없이 몸뚱이만 갖고도 살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창고기 머리 있었습니까? 그냥 먹는 구멍과 나가는 구멍 이외에 없었습니다. 뒤에 가서 머리 생기잖아요. 그럼 이 머리 브레인 올려지잖아요. 이거 올려지는데 1.3kg 올리기 위해서 여기 목에 다리 브릿지 하나 놔지잖아요. 이 목이라고 하는 목뼈 브릿지 하나 놔주는데 3만 년이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3억 년인가 3억 년. 조상들이 대대로 이거 하나 얹어갖고 이거 만드는데, 그래서 이걸 얹었을 땐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 이거 왜 달고 다니라 했겠느냐는 것이죠. 항공모함 정도를 만들어서 그 위에 모든 걸 싣고 떠나야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닌 감정에 휩쓸려서 그냥 쪽배 타고 휩쓸리는 식으로 인생은 살 수 없어 라고 스스로에게 단호하게 말해야 된다. 뭘 비워? 뭘 채워? 라고 물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되어 있고 감정에 예속된 사람처럼 살아가니까 삶이 즐겁지 않은 거예요. 맨날 우울해지고 작은 일에 그냥 시누룩해지고 심각해지고, 날씨가 비가 오고 꾸물이 하면은 그냥 꾸물이 그냥 날씨한테 탓할 거 없어요. 여름이 없어 보세요. 아무 생명도 살 수 없어요. 여름에 비 안 와 보세요. 아무 생명도 못 살아요. 모든 생명이 살아가는데 여름, 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비가 와서 어마어마한 양으로 비가 쏟아져야 인이라고 하는 성분이 땅속으로 스며들고, 인이라고 하는 성분이 땅속으로 스며들어야 모든 생명들이 살아가는데, 그 뭐 식물이고 뭐고 간에 다 감자, 고구마 하나를 드시려고 해도 비가 와서 인이 땅속으로 스며들어야지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밥상에 그 음식이 올라와요. 비 오는 걸 탓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 불편한 것을 생각하면 정말 밴댕이 속 갖고 사는 게 되는 거죠. 모든 걸 집합론적으로 거대하게 생각하고 거대하게 사유하는 것을 자꾸 배우고 익혀나가야 된다. 내가 지금 당장 모임 나가는데 비 오니까 불편해. 이 정도 사고방식 갖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비가 오는 이유가 뭔지, 여름철에 왜 장마가 있는지,
그 장마를 통해서 우리 전 인류가 먹거리를 만들고 살아가는데 어떤 유익함이 있는지, 그럴 때 나의 불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노 프로블럼, 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만사에 다 연결되어지는 거라고. 정말 항공모함과 같은 그런 거대한 것을 이끌고 자기가 말하자면 함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함장이 돼서 그걸 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왜 저기 있잖아요. 저기 뭐냐, 고난이 와도 파도를 타고 가야 되는데, 뭐죠? 사모아 섬인가요? 남태평양에 맞나요? 그 사모아 섬에 왜 그 거북이 유명하죠? 거북이가 알을 낳는데 어마어마한 알을 낳죠. 그래서 여기서 알이 까져서 막 바다도 들어가잖아요. 대장관을 이루죠. 다큐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해양 생태학자들이 그 거북이한테 주사를 놨어요. 무슨 주사? 진통제 주사를 놓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진통제를 맞으면서 낳는 순간에 말하자면 인간으로 말하면 산모가 겪어야 되는 고통, 그 찢어지는 고통, 생사를 찢는 듯한 고통을 겪지 않고 진통제를 맞고 알을 낳은 그 거북이는요, 지 알을 다 잡아먹어요. 먹이로 보여. 이 말은 뭐냐? 어미가 찢는 듯한 고통을 느끼면서 내 새끼를 낳았을 때 그거를 철저하게 내가 보살피고 보호합니다. 네. 그래서 그 새끼를 낳느라고 가진 힘을 다 쓰고 내 에너지를 다 다 소진했는데도 불구하고 나 에너지 소진한 것보다 내 새끼 보듬는 것을 더 먼저 하는 게 모성애라는 거예요. 어미가 새끼를 보살피는 마음이 그렇게 다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진통제를 맞고 이 알을 낳으니까 고통이 하나도 없이 새끼를 낳으니까 어떻게 돼요? 고통이 없이 낳으니까 낳는 동안에 지가 힘들었던 그걸로 단백질 섭취하려고 지 새끼 다 잡아먹는 거예요. 고통 없이 낳은 새끼는 내 새끼인지를 인식이 안 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우리 삶에 메시지를 주나요? 고통이 없이 낳아진 모든 것들은 우리 삶에 큰 가르침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파도가 넘어오는 고통이 없이는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의 가르침도 전부 성인 군자의 가르침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저 회장님께서 마음 그릇이, 그러니까 우리의 이 뇌라고 하는 것은 1.3kg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듯이 1.3kg의 무게가 850억 개의 뉴런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안에요 850억 개의 뉴런이 있다고요. 뉴런이요. 네, 850개가 아니고요. 850억 개의 뉴런을 가지고 있어요. 1.3kg라는 요 뇌 안에 주름살이 찌글찌글찌글한 사이사이 뜬 방울이에요. 근데 뇌가 크거나 작다고 해서 머리 좋고 머리 나쁜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고래나 코끼리는 인간의 뇌보다 6배나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래하고 코끼리가 인간보다 더 못하다 잘한다가 아니라 브레인을 굴리는 영역은 인간하고 또 비교가 안 되잖아요. 뇌가 크다고 머리 좋고 뇌가 작다고 머리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 머리 작으면 어휴 저거 새머리 이런 새 머리도 아니고 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돌머리 뭐 이러잖아요. 머리 작다고 해서 머리 나쁜 거 아니고 머리 크다고 머리 좋은 거 아니에요. 꿀벌은요 인간의 뇌보다 100만 분의 1밖에 안 된대요. 100만 분의 1 저만한 찍은 크기예요. 그런데 그 벌이 어떻게 하나요? 100만 분의 1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되는 뇌를 가진 이 벌이 인간보다 엄청나게 더 많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뇌는 신경세포, 즉 신경세포들의 연결망이 중요한 거예요. 신경세포의 연결망, 뇌의 크기, 부피가 문제가 아니라 신경세포의 연결망이 더욱더 중요해요. 마음 그릇이 작은 사람, 쪼잔한 사람, 작은 것에 삐지는 사람, 마음 잘 아프는 사람, 신경세포 연결망이 퍼져나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뇌과학자들이요. 이게 넓게 확산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큰 마음으로 큰 생각과 크게 행동하고 크게 실천하는 사람은 신경세포들이 가 닿지 않는 곳이 없이 다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서로서로 연결망을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행동하고 크게 마음 갖고 크게 관용을 가진 사람 곁에 자기 옆에 그런 사람을 두는 게 중요해요. 보세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게 돼? 내 브레인이 그 사람하고 같이 호르몬이 커지는 거예요. 신경세포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기만 하면 피곤해. 오그라들게 해. 피로감을 느끼게 하고 생각이 오그라들게 만들어.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게 돼? 신경세포망이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정말. 노자사상 연구하신 최진적 교수님이 한 그런 이야기래요. 어느 날 강의에. 한 날에 이제 65세 중반이 넘으니까 친한 친구가 전화가 왔대요. 여보게, 나는 이제 해 뜨면 일어나고 배고프면 밥 먹네. 그렇게 편안하게 사네. 자연으로 돌아가서 자연인이 되어서 사니까 이렇게 좋아라고 했대요. 그래서 당신이 마음속으로 그랬대요. 축하하네 친구. 드디어 자네는 동물로 돌아갔네. 이랬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연스럽다는 말,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말, 이거는 우리 안에 있는 동물적 속성으로 돌아간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동물은 배고프면 밥 먹고 눈 뜨면 일어나고 새끼 날 때 되면 번식하고 뭐 딴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더 생각할 게 없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노력할 것이 없다. 그것이 자연으로 돌아갔다는 말이다. 인간은 인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거예요. 인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변화온 것이 변화해 온 게 인간이에요. 정치 시스템이 만든 것이 바로 국가이고, 정치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해서 국가를 만들었고, 인위적으로 생각해낸 것이 바로 국가라고 하는 기반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인위적으로 시스템을 만든 국가이고, 인위적으로 인간이 조작해서 만든 것이 그 시스템이 바로 선진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인간의 위대함이 되었고, 그 인위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다면 저 넓은 한강을 건널 다리를 놓지 못했을 것이고, 이 많은 고속도로 놓지 못했을 것이고, 서울에서 제가 여기 강의하기 위해서 인천으로 오는데 그 무슨 터널이죠? 본부장님? 서부간선도로 지하철 그걸 타니까 순식간에 달려오더라고요. 이런 인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브레인이, 신경망이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세계에서도 서로 만남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인터넷 연결망도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 앞에 거대한 바위산이 있다 합시다. 거대한 바위산이 가로막혀서 저 마을로 건너갈 수가 없어. 이 산을 뚫을 수 없으니 우리는 그냥 자연으로 살자. 그래서 그 산을 넘어가 보지 못했다. 한평생 이쪽 산에서 살다 저 산 너머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 안 그렇겠습니까? 신경 연결망이 서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서로의 세계를 구축해가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구축해가는 거예요. 인위적인 거를 좋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노장 사상을 이야기할 때 앞구절만 보지 마라. 뒷구절을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 뒷구절은 뭐냐? 도덕경에 뒷구절은 국익증장이 목적이기에 천하를 잡는 것이다. 권력을 잡으라는 거예요. 권력. 여기서 말하는 권력 잡는단 말을 절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권력 잡는다라고 하는 말이 개인의 명예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잡는 것을 권력이라 생각하면 큰 코 다치죠. 그게 패가망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뭐냐? 권력을 잡을 자는 성인이 되려는 것을 끊어야 한다. 지혜로운 자가 되려는 것도 끊어야 한다. 그런 부분은 최소화해야 된다. 그거를 절성기지, 밀리백배라 하잖아요. 절성기지, 밀리백배 해야 된다. 그 말이 뭐겠어요? 이게 뒤에 나오는 말인데 이게 뭐냐? 정치를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처음부터 중간도 끝도 백성의 이익만을 생각해야 한다. 백성의 이익에 준하지 않는 것은 다 버려야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는 정치의 길로 나아가면 안 된다. 그러면 백성을 괴롭히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사회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있을 때 이게 사회다. 거대한 사회이고 거기에 내가 있어요. 사회하고 나의 관계에서 사회라고 하는 큰 덩어리는 바뀌지 않아요. 사회라는 큰 덩어리 안에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VIP라고 말할 때 Very important person. 그렇지. very라고 하는 말이 뭔가요, 여러분? 힘이 강한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사회에 권력 가진 사람이잖아요.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영향력 가진 사람이잖아요. V라고 하는 게. VIP라고 하는 게. 내가 사회에 잘 맞추는 사람, 내가 사회에 잘 맞추어 변화해가는 사람을 VIP라고 그래요. 네. 돈 많아서 VIP,
무슨 역할 맡아서 VIP가 아니에요. 거대한 사회가 또 버티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사람, 나를 공부하고 노력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버리고 하고 깨닫고 앞을 향해 나아가고 항공모함을 타고 수백 대의 비행기를 얹어서 높은 파도를 타고도 까딱없이 나갈 수 있으면서 국익과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버릴 수 있는 자, 이걸 VIP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VIP 여러분 반드시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VIP 이름표 달아줬다고 절대 좋아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만한 자리 있고 내 변화를 끊임없이 갈망하나? 내가 그렇게 노력하나? 이걸 스스로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사회에 잘 맞추는 사람을 VIP라 한다. 물리학에서는 그런 거를 운동에너지라고 말하더군요. 라그랑지안이라고 하는 원리가 있는데요. 그거는 고정된 게 있는데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고정된 거, 사회가 고정되어 있어. 그런데 거기 내가 바뀌어. 고정된 게 있고 바뀌는 게 있다. 이것이 라그랑지안의 원리라 그래요. 자, 고정된 것에 따라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바뀐다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 게 사회예요. 거기에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인 내가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 산은 안 바뀌는 거예요. 산은 있는데,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데 그 산에 맞추어서 내가 길을 내면서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운동 에너지의 원리라고 그래요. 사람은 지속적으로 사회에 맞추어서 자신이 변화해 가야 돼요. 끊임없이 변화해 가야 돼요. 변화를 위해서 배움을 늦추면 안 돼요. 이게 바로 VIP라고 그래요. VIP는 거대한 마음을 품고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 그리고 매 순간 새로워지고 공부도 여러 분야에서 공부하고 무지무지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차원을 도약하지 않으면 남의 나라의 식민지가 되든지 침략을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평화 시에는 괜찮지만 전쟁이 일어난다면 의식 수준이 높거나 더 많이 깨어있는 사람과 그런 국가의 먹잇감이 된다. 네. 그래서 먹잇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야말로 스스로가 행동하는 지성이 돼야 된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사명대사가 서산대사의 제자 아닙니까? 서산대사에게 불경도 공부하면서 무예를 익히잖아요. 그때까지 임진왜란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승병을 일으켜갖고 나라를 위해서 하신 거는 여러분 다 아시니까. 중요한 건 뭐냐? 이때 사명대사가 일본으로 우리나라의 백성이 포로로 3,500명이 붙들려 갔어요. 더 많은 숫자가 같지만 그 3,500명 포로로 붙들려 간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일본으로 건너가잖아요. 건너가서 도쿠가와 이에야스하고 테이블에 앉아서 담판을 짓죠. 담판 한마디를 짓고 3,500명의 우리 조선을 다 데리고 옵니다. 우리 백성을 조선으로 다 데려와요. 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자 할 때는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나아가야 이 국가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사전에 예견하고 깨어있지 않다면 임진왜란과 같은 전쟁을 두 번 다시 겪지 않으라는 법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깨어있지 않으면 말이죠. 우리 차세대,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살아갈 세상에 우리는 어떤 지식을 물려줘야 하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중학생만 되면 다 알잖아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 일본 검사한테 신문 받을 때 했던 답변에 대해서 이미 아시지만 한번 짚어보자고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지 않습니까? 그 검사가 묻죠. 너는 독립운동을 계속할 생각이냐? 그렇다. 나는 밥을 먹는 것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먹고 잠을 자는 것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잔다. 이것은 내 몸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없이 할 것이다. 너는 조선의 독립이 가능하다고 보느냐? 그렇다. 조선은 반드시 독립할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느냐? 조선의 민생들이 독립을 원하고 있고 세계의 공의가 모두 독립을 원하고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하늘이 대한의 독립을 명하고 있다. 대한 필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딱 신문할 적에 답변하잖아요. 그랬더니 너는 일본의 실력을 모르느냐? 라고 우리가 실력 안다. 니네 대단하다는 거 안다. 지금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무력을 가진 자가 일본이다. 그런데 그 일본이
무력만 왕성하지 말고 니네 나라가 무력이 왕성한 것만큼 도덕력 또한 겸비했으면 좋겠다. 도덕력도 겸비해서 동양인의 명예를 위해서 그런 도덕력도 좀 겸비해라. 나는 진정으로 일본이 망하기를 원치 않고 좋은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이웃 나라를 유린하는 것은 결코 일본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 원한을 품은 2천만을 니네 나라 국민으로 가지고 있는 게 좋으냐? 그것을 포함하는 것이 좋으냐? 우정을 가지고 있는 2천만을 너의 이웃의 국민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일본에 더욱더 큰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대한의 독립을 주장하는 것은 동양의 평화와 일본의 복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이게 바로 항공모함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런 말들은 매일 새겨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면 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매일 새겨야 돼요. 우리는 밥 먹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대소변 뽑아내려고 사는 거 아니고요. 자식 낳으면서 번식만 하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러니 미래를 예측하며 예견하고 깨어있는 지성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지 않으면 우리에게 또다시 어떤 제3의 전쟁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대비해야 돼요. 끊임없이 배워가고 끊임없이 신경 연결망을 구축해가고 시스템을 구축해가고 서로 이렇게 싸우고 좌파우파 싸우고 네가 오라 내가 오라 서로 손가락질하고 이 시대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물어야 됩니다. 한쪽 내만 가지고 사는 것이 저물어야 됩니다. 다시 해가 떠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겠죠. 어떻게 매 순간 더 높은 수준의 큰 마음을 결심하고 행동할 수 있겠느냐.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든다.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사는 것도 힘들어 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우리 몸의 세포가 매 순간 어떤 큰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세포라고 하는 건 극도로 작지 않습니까? 생명의 단위로서 제일 작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 안에서 우리 몸뚱이 안에서 우주적인 숫자인 마이크로 코스모스를 품고 있잖아요. 한 사람의 몸에는 무려 60조나 되는 세포를 품고 있어요. 거기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가 어느 정도 양이 이 안에 있는 줄 아세요? 태양에서 지구까지 300번 오갈 수 있는 것이 태엽처럼 감겨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에서 지구까지 3번 갔다 온다 해도 기절초풍할 일인데 300번이나 갔다 올 수 있는 만큼의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는 게 바로 실타래처럼 그렇게 생긴 것에 감겨가지고 부격으로 된 DNA에 저장해서 딱 이 안에 품고 있는 겁니다. 무지무지 중요한 내용. 네. 300번을 오가는 그런 것이 이 안에 담겨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단백질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한테 귀 기울이고 눈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 집중해서 듣는 거 단백질이 하는 겁니다. 세포 안에 단백질 없이는 아무 짓도 안 됩니다. 손가락 하나도 까딱 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계를 안다면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안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보잘것없고 부족하다고 싶어도 이 세포 차원에서 보자면 관점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쉽게 살기가 힘들다고 자살한다거나 내 목숨을 죽인다거나 타인을 괴롭힌다거나 특히 어린아이를 학대한다거나 감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게 얼마나 큰 허물인지를 세포 차원으로 돌아가면 바로 알게 된다 이거예요. 60조 개나 되는 세포가 각각 80억 개 정도의 단백질을 갖고 있어요. 1조 단위 재산만 가져도 부자라고 80억 개가 아니라 20억만 가져도 부자라고 말할 텐데 우리는 이 안에 60조를 갖고 있고 80억 개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 단백질이 한 번 탄생했다고 그대로 아니죠. 분해하고 다시 생성하고 계속 되풀이하면서 신진대사를 도와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잖아요. 매 초 단위로 엄청나게 많은 폭발력으로 단백질을 만들어요. 더 재밌는 건 뭡니까? 만들다가 고장난 게 있잖아. 두드려 깨가지고서는 고쳐서 써요. 수정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수리공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다 아시잖아. 노화가 오면은 내다 버려요. 내다 버려서 빨리빨리 바꿔요. 세포라고 하는 게. 거기다 세포가 또 구겨져요. 구겨진 걸 펴서 써요. 펴서 쓰는데 구겨지는 거 왜 구겨집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구겨지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구겨져. 근데 얘가 이거를 두드려고 펴서 또 써요.
이 대단한 공장 가동이 이 안에 돌아가고 있다고 해요. 이거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수리하고 펴고 재생산하고 다시 재활용하고 1분 1초도 쉬지 않아요. 우리가 일주일 근로와 노동을 위해서 몇 시간 일하고 몇 시간 놀아야 된다 할 때 24시간 이 공장은 한시도 쉬지 않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공장이 가동됩니다. 그럴 때 그러한 우리 자신의 이 위대한 걸 생각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 어떤 생각으로? 끝으로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나는 24시간 일하는 게 즐겁습니다. 한순간도 쉬는 것보다 일하는 게 좋습니다. 자기 동생이 뭐 남아프리카인가 어디서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에 비행기 타고 잠깐 갔다가 바로 비행기 타고 날아와서 또 일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200~300년 전으로 돌아가 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마법 같은 이 세상이 그들에게 얼마나 대단해 보이겠습니까? 장거리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해, 이미지를 송출해서 전송해, 하늘을 날아다녀,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 액세스 할 수 있어. 이 모든 것들이 30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마법 갖고 가능한 일이 없겠습니까? 인류의 미래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갑니다. 다중행성종이 되든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결국은 이 행성에만 남아있다면 결국 멸종하는 인류로 끝날 것입니다. 당연하죠. 태양의 역사가 100억 년인데 태양의 수명이 50억 년 지났어요? 51억 년? 49억 년 남았습니다. 태양의 49억 년 지나면 우리는 인류는 멸종합니다. 말하자면 일론 머스크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멸종하는 인류로 이 지구에서만 살다가 꽁냥꽁냥 하다 갈 건지 아니면 다중행성으로 나아갈 것인지 그것을 꿈꿔야 된다. 300년 전 사람이 전혀 지금의 이 시대를 꿈꾸지 못했던 것과 같이 내 생애 동안에 인류가 화성에 착륙하지 않는다면 나는 매우 실망할 것이다. 나는 그걸 밤낮 없이 24시간 생각하고 그 일에 뛰어든다. 화성은 태양계에서 생명체가 다중행성종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다. 꼭 못 볼 거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 세대는 화성 가서 삽니다. 화성에 가 살면서 또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 갈 겁니다. 공룡이라고 하는 것이 멸종했을 때 공룡의 역사라는 게 뭐 있었습니까? 인간이 공룡의 뼈 발굴해서 뼈가 어떻게 됐는지를 연구하다 보니 공룡이 그때 멸종됐네 알았잖아요. 공룡의 뼈를 발굴함으로써 우리 인류가 뭘 깨달았나요? 공룡의 뼈를 보니 우리 인간의 척추뼈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네. 공룡하고 나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네. 겉어죽이 다르다 해서 다르다 말할 수 없네. 이러면서 인류가 겸허해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모든 지성과 지식 앞에 과학이 발견한 모든 지식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고 하면서 알아지는 순간 텅 비워지잖아요. 내가 난 줄 알고 내가 나인 줄 알았는데 이 세계가 텅 비워지니까 어때요? 새로움의 지식으로 채워지잖아요. 이게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것이겠냐는 거예요. 공룡이 멸종됐을 때 공룡이 뭐 역사 하나 남겨놓은 거 있습니까? 아무 스토리도 없어요. 인간이 모든 것의 역사를 파헤쳐서 스토리로 대하 드라마를 만든 겁니다. 그 드라마 만들어서 뭐 어쨌다고? 예를 들면. 그래서 어쨌다고가 아니죠. 대하 드라마를 만들고 보니 우리의 조상이 물고기였구나를 알게 됐잖아요. 물고기가 갖고 있는 척추, 개구리가 가지고 있는 척추, 우리에게 똑같네. 내가 개구리를 잡아먹고 생선 한 마리를 잡아먹을 때 내 조상을 그대로 잡아먹고 내 종족을 먹는 것이네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먹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양심 가지고 먹는 것과 모르고 디립다 먹는 건 다르지 않겠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의식의 차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의식의 차원을 바꾸는 것은 항공모함과 같은 거대한 배를 축조해서 그 위에 수백 대의 비행기를 얹는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을 크게 품고 크게 가지고 관대하고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오자는 원을 세우고 그걸 꿈으로 세우고 목표로 세워서 나아갈 때 쪼잔한 인간으로 살다가 그저 내가 이 몸뚱이 안에 끝나는가 보다. 이 안에는 공장장을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이 안에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한 세계를 대충 살다 가거나 마구 살다 가거나 감정에 휘말려 살다 갈 수는 없다. 감정이 만들어진 건 얼마 되지 않는다. 그 이후에 전두엽이 만들어졌고
전두엽의 역할은 항공모함 만들으라고 출연한 것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알파 하나를 더 얹어서 여러분이 지금껏 살면서 구축해왔던 인생의 위에다가 없는 세상을 하나 더 구축해서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공부하고 모르는 세상을 향해서 헤엄쳐 나가고 다른 사람의 지식을 받아들이는 게 오픈마인드하고 남이 무언가를 가르쳐줄 때 나도 그 정도는 알아 라고 마음의 문을 닫으며 잘난 척하지 말고 잘난 척보다는 겸허해질 때 모든 세상 사람이 나에게 스승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나의 스승이요 친구로 가질 때 그 사람의 삶은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마음 차단하고 나도 이 정도는 똑똑해 모르는 척하는 것이 무슨 알량한 자존심 싸움하는 것처럼 그런 감정은 다 내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우리가 한 생을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하루하루 노력하지만 감히 여러분께 이 말씀 드리면서 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진하겠습니다. 모두 여름 건강, 여름에 삼복더위 잘 보내시고 부디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고 아름답기를 기원하면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